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반문 정서가 강한 강남권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박영선의 중도 사퇴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후보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며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외화조라는 홍보 문구를 금지한 데 이어 위선, 무능, 내로남불 표현도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 세 단어는 대체 무슨 이유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잠시 후 보도합니다. 몇몇 의원들을 통화를 해보니까 우리 쪽이 이긴 것 같다. 여론조사업체 대표이자 문재인 대선을 도왔던 박시영 대표가 박영선과 함께한 생방송 도중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표가 많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전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를 자인한 셈이라며 박시영 대표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김준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을 두고 1호 관용차, 2호 관용차 등 논점을 흐리는 엉뚱한 해명을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논점을 이탈한 엉뚱한 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엊그제까지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는 지난해 총선과 2017년 대선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고 재보궐선거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사실상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특성상 양쪽 진영의 결집 양상이 뚜렷하고 대선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이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같이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을 두고 양쪽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심판하고 박영선 후보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투표 열기가 높았다라고 평가를 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확인했다며 정권 심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좌파 성향 정당, 즉 현 여권에 유리하다는 게 통설인데 이번 선거는 꼭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로 그간 현 여권 지지세가 강한 젊은 층들이 사전투표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전투표 제도가 현 야권에 불리하다라는 분석이 통설이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에 나왔던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젊은 층들의 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 철회가 두드러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서울을 권역별로 나눠서 투표율을 살펴보니까 야당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여당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전통적 야당 강세 지역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라는 건데요. 선관위가 공개한 구별 투표율에 따르면 25개구 가운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곳은 종로구로 24.44%에 달했습니다. 종로구는 흔히 정치 1번지로 불리는 곳이죠. 그 다음 동작구가 23.6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다수 강남권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대단히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반문재인 정부 정서가 강한 강남권은 그간 상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낮았던 지역이었는데요. 송파구는 23.37%로 종로 동작에 이어 25개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고 서초구 22.56%, 강동구 22.50%도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강남 4구 중 강남구만 20.83%로 평균을 밑돌았는데 이 밖에 서대문구 23.02%, 성북구 22.97%, 마포구 22.54% 등의 투표율도 높았습니다. 자, 반면에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금천구로 18.89%에 그쳤는데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10%대 투표율을 기록했고요. 자, 이어 중랑구 20.26%, 동대문구 20.46%, 도봉구 20.80% 순으로 투표율이 20% 선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관악은 21.10%를 기록했고 특히 박영선 후보의 3선 지역구였던 구로구도 21.47%를 기록하며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같은 사전투표 결과를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기를 잃었다는 얘기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진 전 교수 분석대로 이들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으로 불려졌던 지역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4.7 보궐선거 운동기간 마지막 주말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나왔던 중대 결심 발언일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박영선 후보 선대위의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의 입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진성준 의원은 오세훈 후보 본인이 공언한 대로 물러나는 것이 도리다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결심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재차 중대한 결심이 어떤 의미냐라고 묻자 진 의원은 두고 보십시오 라면서 결기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온 말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언론의 분석과 해석이 잇따랐지만 이 발언을 한 진성준 본인이 어떤 중대 결심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이 없으면 사실상 진상을 알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일각에선 후보직 사퇴부터 오세훈 후보 도곡동 땅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측만 무성했는데요. 이 밖에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공갈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나는 모양이라며 조롱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 또한 네거티브가 여의치 않으니 내놓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박영선 후보가 어제 해명에 나섰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사전에 저하고 어떤 교감이나 교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즉, 이 발언을 한 진성준 의원이 정작 후보자인 본인과는 상의하지 않고 이 말을 뱉었다는 건데요. 다만 박영선 후보는 사퇴 여부에 대한 오세훈 후보의 입장 표명이 먼저 나와야 중대 결심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듣도 보도 못한 조건부 중대 결심이라는 건데 이에 오세훈 후보 측은 특별히 관심이 없다며 무시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투표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이처럼 오 후보 측이 무대응 전략으로 나오면서 조건부 중대 결심이 도대체 뭔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박영선 후보 캠프 측의 중대 결심이 여권 핵심부를 향한 선전포고의 성격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크게 봐서 친문 대 비문, 친노무현 대 비노무현, 운동권 대 비운동권, 또 친이재명계, 친박원순계 등등 여러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파적 세체가 약한 박영선 후보의 서울시장 출마를 두고 대권을 향한 여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특별한 당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데 따른 박영선 캠프의 선전포고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박원순을 지우고 싶은 박영선 입장에서 선거운동 초반 대표적 운동권계인 임종석이 박원순을 칭송하는 글을 연신 올려 박영선을 당황케 했었죠. 그 뒤 여러 가지 악재가 빈번하게 터지자 결국 박영선 후보는 자신의 선거 유니폼에서 민주당을 지우기까지 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이해찬 전 대표가 내곡동 측량에 오보가 참석했다고 해도 시장 취임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아니다. 다른 사람 재산에 피해 준 것이 아니고 투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연일 내곡동 공세를 펼쳐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과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물론 거짓이 거짓을 낳고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모양새라며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기는 했지만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친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오세훈 편을 드는 거냐라는 등의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이해찬의 발언이 나온 날이 지난 1일이었고 박영선 캠프 측 진성준 의원의 이른바 중대 결심 발언이 나온 게 그 다음 날인 지난 2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대선을 1년 앞둔 시점에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권 내부의 미묘한 권력 투쟁으로 박영선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되자 애매모호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이 때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포함해 103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보수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다라는 게 입증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었죠. 5월 대선의 패배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실시된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 이은 총선에서의 대참패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때문에 보수의 몰락이라는 말과 함께 자주 등장했던 말이 이른바 샤이 보수였죠. 자신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어도 정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떳떳하게 자신을 보수라고 말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계속되는 실정으로 보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에서 보수 진보라는 말 대신 우파 좌파라는 말을 사용했더라면 격차는 더 벌어졌을 것 같은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9세 이상 성인 남녀 8,336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사회통합 실태조사 결과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적이라고 본 응답자 비율은 25.7%로 전년도 조사 24.7%보다 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승에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응답 비율이 2019년 20.9%에서 지난해 22.1%로 1.2%포인트 높아진 점이 역할을 했습니다. 매우 보수적이란 응답은 2019년 3.8%에서 지난해 3.6%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이념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한 응답 비중은 26.8%로 전년도 28%보다 1.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다소 진보적이라는 응답은 24%, 매우 진보적은 2.8%로 각각 전년도보다 0.9%포인트,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밖에 자신의 이념 성향이 중도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47.6%로 전년도 조사 47.2%보다 소폭 비율이 올랐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앞서 진행했던 조사에선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13년 31%에서 2017년 21%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8년 조사에서 21.2%를 기록해 오름세로 돌아선 뒤 2019년 24.7%, 지난해 25.7%로 3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진보 성향 응답률은 이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 22.6%였던 응답률은 2016년 26.1%로 점차 오르다 2017년 30.6%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보수 성향 응답률을 뛰어넘었습니다. 2018년에는 31.4%로 더 올랐으나 2019년 28%, 지난해 26.8%로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2%포인트로까지 벌어졌던 진보 보수 응답률 차이는 2019년 3.3%포인트, 지난해 1.1%포인트로 점차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국민의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캠프와 김어준을 향해 생태가 아니라 생떼탕을 끓이고 있다고 비판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일명 생태탕 공작을 펼치고 있는 자들을 비판한 것인데, 저는 조수진 의원만큼 비판을 이렇게 예술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 의원은 앞서 고민정을 향해 왕자 낳은 후공도 못 받을 대우를 받고 당선됐다는 비판을 쏟아낸 적이 있었죠. 그때도 큰 감명을 받았었는데 이번 생떼탕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훌륭한 비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 의원은 생떼탕 비판 다음 날인 어제도 다시 한번 역공을 펼쳤습니다. 조수진 대변인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2005년 우리 식당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다. 잘생겼다더라. 백바지에 페라가모 로퍼를 신고 왔다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던 식당 주인 황모 씨가 지난달 29일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인터뷰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조수진 대변인이 제시한 기사는 3일자 일요시사의 오세훈 내곡동 진실공방 모른다더니 말 바꾼 생태탕 사장 왜? 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식당 주인 황모 씨는 지난달 29일 일요시사와 전화통화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식당 종업원 연락처를 묻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만 했지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가.
홀서빙한 종업원 대부분이 중국인으로 오세훈인지 더 모른다.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한 적 없다. 내가 오세훈인 것을 알면 대답해주는데 난 주망에서 일했다는 등 오 후보를 본 기억도 너무 오래된 일이라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진 대변인은 박영선 후보와 김어준 씨는 16년 전 내곡동 생태탕이 지리였는지 매운탕이었는지 추가 폭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생태탕집 주인이 기억을 워낙 잘 해내셨다 보니까 생태탕을 고춧가루 팍팍 뿌려서 칼칼하게 끓였는지 아니면 생태 고유의 맛을 살려서 하얗게 끓였는지 물은 것입니다. 조수진 대변인은 전날인 3일엔 박영선 후보, 김원준의 정치공작소가 생태탕을 끓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16년 전 봤다는 바지의 재질과 색, 페라가모 구두가 생태탕의 밑재료라는데 현명한 서울 시민이 속을 일 없다라며 민주당의 폭로가 너무 엉성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독려 문구의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선과 무능 그리고 내로남불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홍보국에 따르면 최근 선관위가 국민의힘 측에서 문의한 문구인 투표가 위선을 이깁니다. 투표가 무능을 이깁니다.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 3개 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지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선거인이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므로 일반 투표 독려용으로는 모두 사용 불가하다. 금지의 이유가 우리 집 개가 방귀 뀌는 소리보다도 더 웃깁니다. 위선, 무능,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선관위도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아주 잘 알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가 독립기관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선거 지원을 위한 산하기관이란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이라며 건건이 민주당에 불리하면 불허고 민주당에 유리하면 승인하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시민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이버에 노출된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선관위도 인정한 내로남불 민주당, 선관위가 아주 솔직하구나. 민주당이 무능이라는 거, 내로남불이라는 거, 위선이라는 거 공인하는 거네. 현수막에 선관위가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란 단어는 특정 정당을 유추하는 단어라 금지했습니다. 라고 써라 등 선관위에 대한 비판에 줄을 이뤘습니다. 선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에 따르면 결국 위선, 무능, 내로남불 등의 단어는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것인데 이처럼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특정 단어가 특정 정당을 연상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공수처에 대한 불신은 여전했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이 합리적인 인물이다라는 인물평 때문에 일말의 기대를 갖는 분들도 계셨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긴 개뿔, 공수처가 시작부터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발생했죠.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외압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관용차를 제공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표적 친여 성향의 인사로 구분되기 때문에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공수처의 해명 또한 어불성설이라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 공수처의 해명이 되래 논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 차량으로 이 검사장을 데려온 사실에 대해 당시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가 있었는데 이 호차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었으므로 이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선 논점을 일탈한 엉뚱한 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즉각 나왔습니다. 1호차든 2호차든 공수처 차를 제공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1, 2호차 타령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보안을 위해 공수처 관용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2호차 대신 1호차를 사용한 이유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공수처는 2호차를 사용 못한 이유로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외부에서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상식적인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2호차의 용도는 체포 피의자 호송용으로 한정된 게 아닙니다. 공수처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3조 2항에 따르면 2호차는 범죄 수사용으로 압수수색 검증, 체포 구속 및 과학수사 등 범죄 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입니다. 이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인 만큼 2호차를 이용하는 게 합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밖에 석연치 않은 공수처 설명은 또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별도 방문 신청 없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이 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 유출과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청사 출입 절차를 운영하기로 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에 2020년 7월 13일 청사 출입보안 지침 제44조를 신설, 이에 근거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출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공수처가 제정했다고 하는 별도의 출입 절차 관련 행정규칙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행정규칙으로 만들진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출입 관련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라고 밝혔고 해당 규정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보안 문제 등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왜 국가기관의 출입 규정이 보안 사항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사장의 조사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수처장이 경찰서에 불려나가게 될 처지가 됐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공수처장 고발 사건 배당과 이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국 시간으로 지난 3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잇따라 가졌습니다. 이를 두고 위험한 줄타기 외교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중 패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대만을 코앞에 둔 중국 샤먼으로 달려간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미일 공조체제의 약한 고리인 한국을 흔드는 중국의 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여러 지적이 있었으나 여전히 문재인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심하게 보고 있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우리나라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이제는 중국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 자유인권 법치를 중시하는 가치동맹에 참여하는 것, 즉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인 쿼드에 참여하는 게 바람직한 외교 방향이지만 민기적거리며 보기에도 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외교 순방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외교적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서훈과 정용이 강조한 대목이 각각 미국과 중국의 발표엔 다 빠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추천 기자가 설명합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2일 미국 워싱턴 인근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한미일 3국 안보실장 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3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해 왕이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시차의 차이일 뿐 서훈 안보실장과 정의용 장관은 같은 날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회담을 가진 것인데요. 서 실장은 회의를 마친 뒤 한미일은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을 방문한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 실장과 정 장관이 각각 강조한 대목이
미국 백악관의 언론 발표 자료와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자료에 모두 빠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백악관이 3국 안보실장 회의 이후 내놓은 언론 발표 자료엔 미북 대화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오히려 북한의 경고성 멘트를 날렸는데요. 백악관은 언론 발표 자료에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3국 안보실장들은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정 장관은 회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시 주석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왕이 부장과 정의용 장관의 회담이라는 제목의 회담 결과 자료에는 시 주석 방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시진핑 방안 호소인이라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이른바 백신 여건과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협력키로 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이나 백신 여건에 대한 협력은 우리 정부 발표 자료는 물론 정 장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한국 내 반중 정서와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정 장관이 선택적 발표를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며칠 전 측근에게 검사들이 김관진에 대해 불라고 하는데 없는 사실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하소연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처럼 검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을 압박하며 부하들이 다 실토했다, 있는 대로 말하라 라는 식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명예와 전우애가 전부인 군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을 텐데요. 지난 2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고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최근 대검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즉 옛 기무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의 압수수색은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무혐의 결론에도 군 당국이 이전 사령관의 부하였던 전직 참모장 등에 대해선 여전히 사찰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김관진 전 실장을 세월호로 엮어 감옥에 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관련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해 지침 원본을 손상하고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가 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혐의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압수수색하자 김관진 전 실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2일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윤민님께서 영선아, 도쿄집 팔아도 네 공약 이행 못한다.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네가 인심 쓰냐? 이런 공약 믿고 표주는 시민은 시민도 아니다. 라는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박영선의 돈 푸는 공약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 힘들 지경인데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소고기 사주는 사람을 주의하라. 대가 없는 소고기는 없다. 온갖 할인, 무료 지원, 무상 제공 등등 이런 공약만 내세우는 박영선을 선택한다면 그 대가는 아마도 높아지는 세금과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닐까요? 박영선이 혈세를 쓴 만큼 세금은 더 걷어들여야 할 테고 인공지능과 무인기계 등을 사랑하는 박영선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테니 말입니다. 다음으로 박배용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사과하는 자세도 모르는 인사들이 사과를 한다니 기가 찹니다. 소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한다며 뻣뻣이 서서 사과하는 자세는 사과가 아니라 사과 신용을 하는 모습이네요. 유치원생들도 사과할 때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이는데 어찌 바보들의 모임 수장입니까? 이낙연 선대위원장 머리를 숙일 줄 모르십니까?
진정으로 사과하는 자세가 없으니 당신은 꽝입니다. 저도 박배우님 말씀처럼 민주당의 수장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사과인 건지 아니면 협박인 건지 굉장히 헷갈렸었습니다. 비교해주신 유치원생들처럼 사과의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신용으로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윤미님과 박배웅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식목일입니다. 저는 식목일이 되면 민둥산을 푸르게 변화시킨 박정희 대통령님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동시에 중국산 태양광 파널로 나무를 싹 다 밀어버린 이 몹쓸 문재인 정부가 생각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